금요일 저녁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 스페셜의 유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미입니다. 네. 자, 요즘 정말 춥죠? 네, 맞습니다. 이제 뭐 겨울은 추워야 맛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요즘 너무 춥기 때문에 전국이 정말 꽁꽁 얼어붙은 것 같습니다. 네, 추워도 너무 춥다는 말이 정말 네, 어울릴 정도로 맞아요. 사실 며칠 전에 수도권에도 눈이 왔잖아요. 네. 눈이 왔을 땐 정말 예쁘다, 감동받는다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네. 또 며칠 지나고 나니까 제설 작업에 빙판길까지 맞아요. 정말 이 한파의 지독함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상황인 네,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 주 초반까지 또 이 사태가 계속 지속이 될 거라고 하니까 좀 네. 조심하시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특히 뭐 지금 이 시간 이제 퇴근길에 계시는 분들은 네. 이 빙판길에서 아주 뭐 사소한 실수도 이제 운전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 운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거북이처럼 천천히 가는 마음을 네. 갖도록 하고요. 저희는 꽁꽁 언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건강 스페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풍성하고 유익한 구강 건강 정보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한 시간 동안 저희와 힘차게 한번 달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도움 말씀 주실 원장님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원장님들 자리에 나오셨네요. 원장님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뭐 우리가 나이가 들면 신체 이곳저곳 아프긴 하잖아요. 네, 실제로 맞습니다. 뭐 체력도 네. 떨어지고 기능도 저하되면서 그렇죠. 뭐 때로는 큰 수술도 하기 마련이긴 한데요. 네. 그럴 때일수록 치아가 잘 튼튼하게 잘 받쳐주기만 한다면 네, 또 맞습니다. 잘 먹고 하면서 이 영양을 잘 관리할 수 있던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실상 이 진짜 치아가 먼저 무너져 버린다거나 네. 아니면 이제 정상적인 저작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네. 방치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게 사실이죠. 네, 그죠? 이렇게 뭐 건강하고 보기 좋은 치아를 정말 네. 오래 유지하려고 하면 타고난 게 있을 네. 수도 있지만 일단은 뭐 나이에 맞춰서 또는 시기에 맞춰서 또 관리를 하고 또 이런 치료하는 것들이 적절하게 필요하긴 하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출생부터 노화에 이르기까지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치아 관리를 해야 하는지, 구강 관리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치아의 일생을 정리해보는 소중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원장님들에게 네. 자유롭게 한번 질문들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네. 먼저 제가 정 원장님한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자, 우리가 치아의 수명이라고 하는 게 네. 뭐 어떤 분들은 타고난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혹은 유전적인 게 아니라 뭐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원장님은 어떤 의견이신지요? 이거 제가 환자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 주로 자동차의 네. 타이어에 많이 비유하곤 해요. 이제 자동차 타이어도 이제 오프로드 거친 길을 계속 달린다면 타이어 교체 주기가 짧아지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치아 역시 본인이 드시는 음식이라든지 이제 저장력이 센 분이라든지 네. 그런 분들은 일반적인 치아보다 당연히 마모나 파절이 빠를 거고 치아 수명도 줄어들 겁니다. 또 다른 요인이 있다면 치아의 배열이 이제 안 좋은 부정교합이 있다든지 네, 그렇죠.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치아를 이렇게 타이어에 또 비교를 했고 저희가 이제 몸을 네. 또 아무래도 자동차에 비교한다라고 하면 네. 이렇게 타이어가 잘 굴러가고 좀 좋아야 당연히 그렇죠. 좀 신체 네. 구조가 잘 구성될 수 있는 거니까요. 이제 이렇게 한번 알아봤고요. 네. 부정교합이라는 얘기를 또 하셨으니까 네. 또 저는 부정교합에 대한 또 얘기를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최 원장님한테 질문을 할 건데요. 유치에서 또 영구치로 교체되는 시기에 이런 시기에 뭐 삐뚤이가 생긴다든지 부정교합이 잘 일어날 수가 있긴 하잖아요. 근데 예, 특별히 부정교합이 잘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요인이 있긴 할까요? 연구 결과를 이렇게 살펴보면 대부분의 부정교합은 유전적인 원인이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원인들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열거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첫 번째로는 턱뼈의 크기랑 치아 크기가 부조화를 이루는 경우에 부정교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턱뼈의 크기는 정상이지만 상대적으로 치아 크기가 큰 경우에는 치아가 배열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이제 뭐 돌출입이라든가 아니면 뻐드렁니라든가 덧니 같은 증상으로 연결될 수가 있고, 반대로 턱뼈는 정상이지만 치아 크기가 작은 경우에 치아 사이에 공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이 밖에 위턱과 아래턱 사이에 부조화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주걱턱 같은 거를 보시면 위턱은 정상적으로 성장을 했지만 아래턱은 과대하게 성장한 경우를 또 볼 수 있고, 반대로 무턱 같은 경우엔 위턱은 정상적인 성장이지만 아래턱이 성장을 못해서 발생하는 부정교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치아 수가 모자라던가 아니면 치아 수가 많던가 아니면 어릴 때 가질 수 있는 손가락 빨기라든가 혀내 밀기, 이런 악습관 때문에도 부정교합은 일어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부정교합이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은 참 다양하고 네. 여러 가지가 있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충치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문 원장님. 자, 저희가 이제 충치라고 하는 게 뭐 가장 흔한 질환이긴 한데 뭐 어떻게 생겨나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이게 양치질을 안 해서 충치가 생기는 건지, 혹은 또 그냥 유전적으로 그냥 타고나기에 충치가 잘 생기는 체질이 있는 건지,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우리가 흔히 충치라고 얘기하는 그 치과 용어로 치아 우식증이 있습니다. 치아의 일부가 부식이 되고 손상이 되는 질환을 말하죠. 네. 입안에 있는 세균들 중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긴 네. 당분을 먹고 사는 충치 원인 세균이 있습니다. 이 충치균들이 만드는 산이 치아를 부식시키는 것이 네. 바로 치아우식, 즉 충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치가 잘 안 되면 충치가 잘 생길 수 있는 건 당연하겠고요. 이 밖에 뭐 치아 배열 상태라든지 네. 부수적인 부수적인 또 충치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치아 자체는 유전이 되는 건 아니지만 치아의 배열이나 단단한 정도는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경우 치아가 단단하지 못하고 부식에 약하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네. 있는데요. 치아 배열 상태나 단단한 정도가 충치에 취약할수록 치과 정기 검진을 통해 관리하셔야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또 치아 우식증, 이 우식증이라는 말이 결국에는 부식을 시킨다는 그렇죠. 말이네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 어쨌든 뭐 충치가 안 생기게 하려면 치과 자주 가고 그리고 양치질 잘 해야 하는데, 나는 양치질 정말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가 시려가지고 또 잘 찬물 같은 거 양치질 못 하시는 하시는 분들이 분도 있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또 제가 한번 이번에는 정 원장님한테 또 질문 드려볼 건데요. 실제로 이게 뭐 양치질을 할 때 찬물로 헹구게 되면 이가 시린 분들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정 원장님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요거는 차 원장님이 준비해 오신 것 같아요. 차 원장님, 네네네. 얘기 들어볼까요? 예, 예. 네. 시린 증상은 네. 치아의 신경을 보호하는 치아의 일부가 노출되거나 파여서 네. 치수를 자극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네. 치아의 일부가 노출되는 현상은 첫 번째, 충치로 인하여 치아의 일부가 훼손된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과도한 양치질이나 강한 씹는 힘에 의해서 치아의 일부가 패인 경우, 그리고 잇몸이 붓거나 퇴축되어 신경과 거리가 가까운 치아 목 부분이 심하게 노출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구강 내와 온도 차이가 있는 차가운 물이 치아 표면에 닿을 때 치수가 자극되어 이가 시리는 것이죠. 따라서 양치할 때 자주 이가 시리시다면 가까운 치과에 방문하여 꼭 검진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게 뭐 이가 시리다고 하면 어쨌든 치과에 가셔가지고 검진을 한번 꼭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쵸? 게다가 지금처럼 네. 추운 겨울이면 또 시린 이는 더 시려지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런 때일수록 치과 가까이 한다는 점 맞습니다.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그러면 다시 한번 정 원장님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네. 네. 자, 이제 뭐 아이들이 이제 유치가 나기 시작하면서 네. 엄마들이 참 궁금한 것들이 많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뭐 빠른 아이들은 유치가 뭐 아주 빨리 나오면 생후 한 8, 9개월 이때부터도 나오기 시작하는데 네. 이게 이제 뭐 이갈이를 하는 게 네. 뭐 우리 사람들만의 고유한 특성인지 아니면 네. 다른 뭐 동물이나 이런 것들과 네. 비교했을 때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 네. 어때요? 오, 네. 이
이게 이갈이라는 게 사실 파충류 같은 경우는 네. 다환치라고 여러 번 이를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 같은 경우는 네. 치아를 이제 유치에서 영구치 딱 2번 정도 가는 이완치라고 하는데 이렇게 유치에서 영구치로 이갈이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턱 성장에 따른 적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아이가 성장을 하면서 턱이 커지는데 유치의 크기는 그대로잖아요. 그러면 이제 치아 사이에 간격이 벌어진다든지 당연히 치아는 성장하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턱 성장에 맞춰서 이제 치아가 이제 크기에 맞춰서 영구치로 한번 가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뭐 당연히 이환치라고 해서 2번 네. 바뀐다는 뜻인 것 같은데 네. 이제 유치에서 영구치로 넘어가는 시기 이런 시기 굉장히 중요하긴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최 원장님한테 또 이번에 또 교정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것 같은데요. 뭐 어린 나이에 교정 받는 게 좋은지 아니면 또 최근에 또 유행하는 것 중에 성인기 교정도 또 많이 하잖아요. 어떤 게 더 나은 건지 원장님은 어떤 걸 추천하시나요? 어떤 게 낫다고 말씀드리기엔 이제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 사람마다 부종교합의 종류가 좀 다르고 그 다른 부종교합 종류에 따라 교정을 시작해야 되는 시기가 다르고 네. 또 뭐 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좋다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성인에서 치아 교정을 하게 되면 분명히 소아에서 하는 치아 교정보다 속도는 느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교정 치료의 치아 이동 원리는 이 치아가 이동하는 쪽으로 이제 뼈가 흡수되고 이동을 한 반대측으로는 뼈가 생성되는 일종의 치유 과정을 통해서 교정적인 치료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네. 이런 교정적인 치아 이동에 있어서 세포 반응 속도 자체가 소아 청소년기에 훨씬 더 월등하기 때문에 치아 이동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 환자보다는 소아 환자에서의 치아 교정 이동 속도가 좀 상대적으로 느릴 수 있어서 치아 교정에 총 걸리는 기간 자체는 좀 시기적으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이게 교정하는 속도라든가 이런 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죠? 자, 그렇다면 저는 이번에는 풍치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네, 자, 풍치도. 문 원장님. 자, 이제 나이가 한 50대 이상 넘어가시게 되면 그 성인분들이 걱정하시는 거 1위가 풍치라고 해요. 네, 이제 충치라고 하는 걸 아까 전에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충치, 풍치 이 뭐 용어에 대해서도 환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충치는 치아의 손상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풍치는 그 치아 주위에 있는 잇몸과 잇몸뼈의 손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치의 경우에는 그 흔히 갈색, 그 치아가 갈색이나 뭐 검게 변하는 경우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간혹 하얗지만 푸석푸석해진 충치도 있기 때문에 그 반드시 색깔만으로 판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치아 사이사이에 충치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그 정기적인 치과 검진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흔히들 풍치라고 이야기하는 치주 질환이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잇몸뼈가 녹는 질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잇몸이나 잇몸뼈가 건강한 경우에는 치아는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치아 표면에 생긴 치석에서 그 풍치를 유발하는 세균이 그 독소를 뿜어내게 되거든요. 그래요. 네. 그 독소에 의해서 잇몸뼈가 녹게 되면 그 치아를 단단하게 잡아주지 네. 못하고 치아는 흔들리게 됩니다. 네. 네. 네, 풍치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빈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중장년층 이상에서는 관심을 갖고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 잇몸이 붓거나 칫솔질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경우 풍치의 초기 단계일 수 있으니 꼭 치과에 방문하셔서 꼭 검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잇몸에 또 피가 나거나 흔들리거나 뭐 네. 이렇게 또 붓고 냄새 난다고 그렇죠. 해도 뭐 좀 양치질도 잘하면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서 치과를 멀리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긴 맞아요. 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당연히 어떻게 하면 치과를 좀 안 갈 수 있을까 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데 네. 결국에는 양치질의 우리 주 목적이라는 게 치아 표면을 닦는 것도 네, 있지만 맞습니다. 치아 사이에 낀 이물질이라든지 잇몸을 또 이렇게 닦아주는 이런 부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칫솔질만 잘해도 혹시 두려운 우리 치과를 안 가도 될지 차 원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치아 사이에 네. 끼어서 제거되지 않은 음식물은 네. 세균에 가장 좋은 식량 공급처입니다. 네. 세균이 집락함에 따라서 잇몸과 치주염 및 그 다음에 치아 사이 인접면에 충치를 유발하게 되죠. 올바른 칫솔질로 인해서 잔존하는 음식물을 잘 제거해 준다면 이는 충치와 풍치 예방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이 네. 충치를 예방하고 뭐 이제 뭐 칫솔질만 잘 해도 네. 어느 정도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죠? 네, 양치질 네. 정말 중요하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제가 그 충치 얘기 이어서 한번 조금 더 질문 드려보고 네, 싶은데, 네. 자, 정 원장님. 네. 제가 자꾸 정 원장님한테 질문 드리거든요. 네. 자, 뭐 저희가 이제 유치에서 네. 사실 아이들이 제일 충치 유발률이 높아요. 네. 성인이 되고 나면은 그래도 충치가 잘 안 생기는데 아이들은 충치가 참 잘 생겨서 어머님들이 정기 검진도 꼬박꼬박 네. 오시고 이렇게 걱정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질문 어떨까요? 어차피 만약에 이를 갈아야 되는 거니까 아이들 유치는 네. 충치가 네. 조금 생겨도 그냥 지켜봐도 된다. 네. 내지는 이 충치가 생기면 바로바로 치료를 해줘야 된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 뭐 부모님들은 워낙 아이들한테 관심이 많으시니까 네. 뭐 정기 검진을 통해서 대부분 이제 충치를 빨리빨리 치료하는 분위기긴 해요. 근데 아까 문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나이가 들수록 잇몸이 나빠지는 풍치가 많아진다면 이제 그 나이가 어릴수록 충치 유발률이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유치의 가장 큰 기능은 실제로 뭐 영구치와 마찬가지로 저작이나 발음에 영향을 주는 것도 있겠지만 네. 영구치가 나기 전까지 공간을 유지하는 역할이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영구치가 날 시기가 아닌데 너무 빨리 유치가 발거가 된다면 그 공간이 폐쇄되어서 네. 영구치가 똑바로 올라오지 못하고 부종교합으로 이어지는 결과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치 같은 경우는 충치를 더 신경 써서 치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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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제 또 치과 치료를 잘 받고 싶어 하고 또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실 네. 뭐 치과 치료를 또 많이 하잖아요. 아이들은 그쵸. 뭐 어머니가 데리고 가시거나 뭐 보호자분께서 와서 네. 당연히 치료를 어떻게든 하게 하는데 네. 성인들은 사실 본인이 오지 않으면 치료가 잘 안 되긴 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뭐 우리가 치아 교정 같은 걸 하는 경우라고 하면 전 또 최 원장님한테 계속 치아 교정 관심이 많기 때문에 네. 좀 질문을 드려보려고 네. 하는데요. 성인들 같은 경우에 치과 치료를 하면 이제 본인이 원해서 하면서도 뭐 음주라든지 흡연 이런 것들 삼가하지 않고 뭐 계속하면서 치료는 잘 하고 싶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한테 좀 한 말씀 해주신다라고 하면 당연히 피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당연히 피하는 게 좋죠. 네. 사실 교정 치료에 국한돼서 흡연과 음주가 안 좋다고 말씀드리기엔 이미 흡연과 음주는 전신 건강에 별로 백해무익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흡연과 음주가 교정 치료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요. 제가 교정치료 환자분들한테 지켜야 될 생활 수칙을 한 3가지 정도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당연히 올바른 양치질입니다. 교정치료 도중에 교정장치가 있으면 양치질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네. 두 번째는 달달하거나 아니면 끈적이는 음식물 같은 거를 피해 달라고 또 부탁을 드리는 편이고 세 번째는 금주, 금연 이 점을 꼭 이제 강조드리곤 합니다. 음주의 경우는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치아 교정 치료는 일종의 치유 과정을 통해서 치아를 이동시키는 원리를 갖고선 계속 진행되는 치료입니다. 치유 과정이라고 하면 우리가 순식간에 이제 떠오르는 게 염증 반응이라는 거를 뭐 일반적인 상식적으로도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음주를 하게 되면 당연히 입안에 조금 더 염증을 가속화시키는 그런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교정적인 치아 이동에 있어서 분명히 장애가 될 수 있고 또 발치 교정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제 이를 안 빼고선 교정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발치 교정을 하는 경우엔 특히나 발치한 부위에 출혈을 가속화시키거나 회복을 더디게 해서 교정 치료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흡연에 대해서도 한번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흡연은 구강 내로 뜨거운 공기가 이제 주입되는 시기라서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어서 충치를 조금 더 유병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니코틴이라는 담배의 그 구성 물질이 말초 혈관을 수축하게 만들어서 전체적인 회복
염증 반응을 또 저하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곤 합니다. 네, 이렇게 또 염증이 잘 생길 수 있게 하는 이런 방법 중에 또 이제 흡연이라든지 음주가 있긴 한데 이게 치아나 치아 교정 외에도 다른 치료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풍치라든지 잇몸 치료 이런 경우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이것보다도 풍치와 잇몸 치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 궁금하고 그리고 무조건 이가 흔들리거나 잇몸이 좋지 않다라고 해서 뽑은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떤 치료 방법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문 원장님? 네. 음. 아까 제가 충치를 먼저 말씀드렸는데 충치의 가장 기본적인 예방 방법이 이제 칫솔질이라면 풍치는 가장 기본적인 뭐 예방이나 치료 방법은 스케일링입니다. 네. 흔히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네. 그 보험 적용되시는 그 스케일링이 가장 기본적인 그 풍치의 예방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잇몸이 붓거나 피가 나게 되는 이제 풍치의 초기 증상이나 아니면 점점 더 이게 진행될 경우에 잇몸뼈가 녹게 되는 치주염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 치은염의 경우에는 스케일링이나 그 딥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정도의 치료 후 경과 관찰을 하게 되지만 그 잇몸뼈가 녹기 시작하는 경우에는 스케일링은 필수고요. 스케일링만으로는 모든 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잇몸 속의 치석이나 염증을 긁어내는 그 시술을 받으시거나 그 잇몸을 실제로 열어서 치석을 제거를 하고 염증을 이제 제거하는 치주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정말 치아 움직임이 큰 경우에는 네. 발치를 하는 것이 치료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네. 풍치나 잇몸 치료를 하는 방법이 참 다양한데 뭐 사실은 풍치나 잇몸 치료를 하기 전에 그 전에 예방하는 게 제일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발생했다라고 하면 좀 더 네. 이제 치료를 치과에 오셔가지고 정기적으로 계속 좀 받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예, 문 원장님 또 뭐 네, 한 가지, 말씀하실까요?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네. 가급적이면 풍치는 이제 방치하지 마시고 가까운 치과에 방문하셔서 검진을 꼭 받으시는 걸 당부를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네. 제약회사의 광고만을 꼭 믿고 잇몸 약만 그 복용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맞아요. 네. 네. 잇몸 약은 보조제이기 때문에 꼭 그렇죠. 치과 치료를 받으시면서 네. 함께 복용하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잇몸약은 약만 먹어서는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치과 치료를 받으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네. 문 원장님 이 얘기를 꼭 좀 전해주고 네. 싶었던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네. 얘기입니다. 그렇죠?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근데 그 문 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참 중요하고 저희가 이제 실제적으로 칫솔질, 양치질하는 게 기본인데 네. 그걸 참 잘해주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맞습니다. 이제 일반 환자분들이 일반 칫솔 쓰시는 것보다 편하니까 네. 전동 칫솔 같은 걸 좀 많이 예, 쓰시거든요. 네. 차 원장님, 그렇죠. 네. 이 전동 칫솔을 만약에 쓰면 일반 칫솔을 쓰는 거에 비해서 뭐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뭐 전동 칫솔만으로도 무리 없이 다 되는지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 전동 칫솔은 원래 스스로 양치가 하기 힘든 환자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칫솔입니다. 개개인마다 치아 모양도 다르고 치아와 잇몸 사이의 치아 각도도 다르기 때문에 그 양치질에 필요한 적절한 힘의 크기와 각도가 다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동 칫솔은 항상 일정한 패턴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성을 다 회복시켜 주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 칫솔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자칫 과도한 힘으로 치아 목 부위를 누르게 돼서 치아가 무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이 질문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차 원장님, 그렇다면 보통 저희 뭐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고 저도 좀 많이 듣는 질문이긴 하거든요. 원장님 어떤 칫솔 쓰고 계세요? 뭐 치간 칫솔도 네. 쓰시고 치실, 그다음에 뭐 구강 청결제 다 쓰고 계신지 저도 궁금한데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는 치과 의사지만 네. 치아가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닙니다. 네. 치아에 따라서 치아에 무리가 덜 가고 부드럽게 닦이는 미세모가 들어있는 칫솔을 선호하는 편이고요. 또 이곳저곳 꼼꼼하게 닦을 수 있게 머리가 작은 칫솔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치실과 같은 경우는
저는 어렸을 때 인전면에 충치가 조금 있어가지고 충치 치료를 받은 후에 이제 음식물이 좀 자주 꼈습니다. 그래서 일반 치실을 사용을 했는데 이 치실을 사용하고 나니 가끔 그 치아와 치아 사이에 치실이 껴버리는 경우, 끊어져서 껴버리는 경우가 발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왁스로 코팅이 된 치실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끊어짐이 훨씬 덜하고 그 치실을 사용했을 때 상쾌한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사실 어떤 구강 위생용품을 쓰든지 간에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고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구강 위생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뭐 차 원장님께서는 양치질도 하시고 뭐 구강 청결제, 치실 네. 정말 모범적으로 다 잘 쓰시는 것 같아요. 네.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못하는데. 모범생이시네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네. 이제 아까 전동 칫솔 얘기도 하고 제가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데 네. 이제 일반적으로 본인이 칫솔질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우리가 이런 걸 많이 쓴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아이들이 보통 많이 쓰게 되는데 네. 자, 제가 원장님 한번 네. 유치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질문 드려볼게요. 네, 네, 네. 저희가 이제 유치를 관리할 때 아이들이 혼자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이럴 때 부모님이 뭔가 도와주거나 할 수 있는 관리법이 있다면 뭔가 꿀팁 같은 거 한번 네. 알려주시죠. 네, 제가 꿀팁 공개합니다. 네. 네, 보호자분들이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인데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이들에게 일단 정해진 시간에 칫솔질 하는 걸 습관 들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칫솔질에 이제 뭐 거부감이 없게 하는 뭐 어떤 과자를 먹으면 항상 이제 뭐 정해진 시간에 양치질을 한다. 이렇게 양치질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머님들이 양치질을 할 때 치아 모든 면을 골고루 닦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제 제가 환자분들을 많이 보면 치아와 치아 사이가 썩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치아와 치아 사이에 아까 차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이제 치실을 네. 아이들도 쓰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외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6개월에 한 번 정도씩은 반드시 구강 검진을 치과에 받으셔서 이제 충치가 진행이 이제 많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 네. 치료하기 훨씬 더 쉽고 네. 그런 경우에 아이들이 치과에 대한 공포심도 훨씬 더 줄기 때문에 많이 진행돼서 와서 이제 막 고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치료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이렇게 치아의 어떤 관리, 유치 관리하는 방법까지 다 알아봤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치아의 일생이라고 하면 일생 네. 처음 나서부터 치아가 빠지기까지 그렇죠.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자유롭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치아 관리를 위해서 양치법과 더불어서 네. 치과에 자주 방문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증상 사례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준비된 사례는요, 35세 여성분이십니다. 신경치료 후에 재통증이 나타나셨다고 하고요. 구체적인 증상은 몇 년 전에 어금니 충치가 뿌리까지 침투를 해서 신경치료하고 나서 금니를 씌웠는데 최근에 그 주변으로 통증이 계속 또 재발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특히 음식을 씹을 때 약간 통증이 생기면서 사랑니가 있던 부위에는 또 잇몸이 부었다라고 하고요. 금니를 뜯어내고 나서 정말 궁금한 거는 다시 치료하는 방법밖에 없는지 혹시 뭐 염증약을 먹으면서 조금 더 버티면 괜찮아질지 이런 것들 궁금해하셨는데요. 이런 시청자님의 사례는 좀 자주 보는 사례이긴 한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네, 뭐 이렇게 신경치료라고 하는 게 치과에서 가장 흔하게 할 수 있는 치료긴 네. 해요. 네네. 그래서 환자분들이 신경치료한 후에도 네. 통증이 약간 남아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참 많기도 한데 네. 이런 신경치료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뭐 어떤 것이고 어떻게 치료를 하는 건지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정 원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네. 자, 뭐 대부분 환자분들이 치과에서 가장 많이 하는 치료 중 하나가 신경치료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신경치료는 뭐 간단하게 뭐 충치가 많이 먹거나 또는 치아가 금이 가거나 또는 이가 많이 이제 뼈가 녹아서 이제 세균이 뿌리 끝으로 침범하는 경우에 흔하게 시행하는 치료인데 환자분들이 가장 이제 아파하시고 또는 두려워하는 치료 같기도 합니다. 네. 신경치료 같은 경우는 일단 감염돼 있는 치아에 이제
치수 조직이라고 하는데 그 신경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이제 그 제거된 공간에 이제 뭐 무균의 가타퍼처라는 재료를 밀폐하는 일련의 과정을 신경치료라고 합니다. 네. 뭐 이렇게 근데 또 어렵게 사실 신경치료를 했어요. 네. 보통은 네. 신경치료를 하고 나면 통증이 당연히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뭐 신경이 죽었으니까 감각이 없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신경치료를 하고 나서 또 얼마 뒤에 시청자님처럼 이렇게 새로 통증이 재발했다라고 하면 혹시 치료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것도 그럴 수 많이 있죠. 궁금해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경우가 치과에서는 많이 볼 수 있거든요. 혹시 정 원장님 어떤 네. 상황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신경치료 이후에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는 신경치료할 때 놓친 신경관이 있다면 예. 이제 온도의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실제 맞아요.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경우라면 반드시 뜯고 놓친 신경관을 다시 치료하는 재신경치료가 필요합니다. 근데 환자분의 사례로 봤을 때는 온도 반응보다는 씹으실 때 아프시고 그다음에 네. 주변 사랑니까지 부었다는 걸로 봤을 때는 급성 치근단 농장이라고 하는 이제 치아 주변의 뿌리 끝에 고름이라고 하는 농양이 생긴 걸로 생각됩니다. 농양. 예. 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할 치료는 뭐 금리를 뜯고 이렇게 막 크게 환자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실제로 대부분은 이제 농양을 제거하는 이제 IND라고 하죠. 이렇게 절개인 배농으로 통해서 대부분 이제 농양을 제거하고 항생제를 드시는 것만으로 대부분 이제 증상은 깔아앉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약을 먹고 농양을 제거했는데도 지속적으로 통증이 있다면 반드시 금리를 제거하고 내부에 이제 재신경 치료라든지 재신경 치료를 해도 지속적으로 아프시다면 치아를 발치하고 다시 심어보는 재식이라든지 그런 일련의 과정이 안 됐을 때는 임플란트 치료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재근관 치료한 후에, 그러니까 신경 치료라는 게 하고 난 후에도 통증이 발생할 수 있지만 무조건 우리가 뜯어보고 네. 재신경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는 약을 먹고 그냥 낫는 경우도 있고 어떤 네네. 경우는 또 치료를 해서 다시 신경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꼭 네. 치과에 방문하셔가지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엔 최 원장님한테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말씀해드렸던 어떤 재신경치료 같은 사례 최 원장님께서도 많이 경험해 보셨죠? 예, 그렇죠. 많이 경험해봤죠. 어떤 경우가 있던가요? 신경치료 후에 통증을 느끼는 환자분들은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이게 신경치료가 뭐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맞아요. 근데 사실 신경치료랑 관련 없는 통증도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신경치료 후에 통증이 나타나는 원인을 한 4가지 정도로 설명드리자면 아까 정영성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경 조직이 재감염돼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신경치료 시에 환자분들이 좀 의심하실 수 있는 신경치료가 좀 완전하게 못해서 그런 경우에도 충분히 통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을 보시다시피 3번째 원인으로 미세하게 엑스레이로도 판독할 수가 없는 금이 간 경우에도 통증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신경치료와 별개로 신경치료를 다시 한다고 해도 통증이 안 잡힐 수도 있고 급기야 네. 심각한 경우에는 치아를 발치해야 되는 경우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리자면 잇몸에 염증이 있으면 치아의 신경 조직과는 별개로 또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이유 때문에 뭐 신경치료가 잘못되지 않았어도 재통증이 네.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시청자님처럼 이렇게 또 재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라고 하면 감별 진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신경치료를 하고 나서 좀 할 때 또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시청자분께서 네. 대부분 이제 뭐 신경치료 환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질문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 신경치료는 한 번에 안 끝나고 또 여러 번에 해야 맞아요. 되나요? 안 그래도 또 불편한데 게다가 왜 치료를 하는 게 병원마다 다른 건가요? 이런 식으로 또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문 원장님, 혹시 왜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이런 이제 어려운 신경치료를 해야 하는지 이 이유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래서 앞서 두 원장님께서 네. 신경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신경치료의 과정은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빨리 하려다 서두르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여기 계신 다른 원장님들께서도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네. 신경치료는 한 4, 5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데요. 네. 처음에 이제 아픈 치아를 치아 속 이제 신경관 입구까지 그 기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진입로도 만들고,
그다음에 각 신경관의 이제 길이를 정확히 제어하고, 그다음 각 신경관을 치과 재료로 충전하기 위해 모양도 만들고 깨끗하게 세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경관에 치과 재료를 충전하여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신경 치료가 끝난 치아의 엑스레이를 보면 뿌리 속에 하얀 선이 보이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한 번에 다 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사진에서 보이듯이 어금니로 갈수록 그 치아의 해부학적 구조가 복잡하고 치아가 뿌리 끝에서 휘어 있는 분도 계시고 예, 하기 때문에 어금니로 갈수록 그 여러 번에 나누어서 꼼꼼히 치료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분들께서 이 많이 기다리는 것을 악용을 해서 이제 꼭 굳이 너무 임플란트 쪽으로 이렇게 발치를 권하시는 건 제가 봤을 때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뭐 이렇게 저 사진만 봤을 때는 이제 되게 복잡하게 거미줄처럼 이렇게 얽혀져 있는 거 볼 수 있는데 네네. 환자분들은 아마 그런 것까지 잘 모르시니까 네. 이제 신경 치료가 왜 저렇게 여러 번 하고 복잡한지 궁금해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보통 그죠? 인삼뿌리 같아라고 표현도 많이 해요. 그렇죠. 네.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그렇다고 하면 자 오늘 방금 사례 말씀 주신 게 이제 재신경 치료에 대한 얘기 해주셨는데 오늘 사례자분들과 비슷한 케이스를 준비해 오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네네. 문 원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오래전 신경 치료를 받았던 치아인데 그 치료 시기를 놓치시고 그 치아에서 염증이 계속 반복이 되어서 네. 그 치과에서 치아를 빼야 한다고 들으셨던 분이십니다. 작년에 그 2020년도에 제가 치료를 했던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혹시 진짜 이를 빼야 하는지 치아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지 이렇게 문의를 치과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 치과에 오시기 전에 그 치료 전 사진을 보시면 이미 뿌리 끝에 염증도 진행돼 있고 그다음에 염증이 크기가 커서 이렇게 발치 진단을 받으셨었는데요. 하지만 제가 엑스레이를 봤을 때는 그 기존 신경 치료 상태가 조금 그 불완전한 게 아닌가, 그 길이 신경관의 길이에 좀 불완전한 게 아닌가 해서 재신경 치료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재신경 치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재신경 치료 이후 이제 치아를 씌우는 치료, 크라운 치료까지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신경치료를 또 여러 번에 걸쳐서 또 힘들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 정도 되면 안 아프지 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너무 힘들어서 그냥 안 나오시는 분들이 치과에 오시는 걸 또 멈추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치료를 중단하게 되면 차 원장님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신경치료 도중에 방치를 하게 되면 네. 사진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신경치료 중인 치아는 치아의 머리 부분이 반쯤 없는 충치 및 감염된 치질을 삭제하고 내부에 있는 그 신경 조직을 근관치료 기구를 통해 적출하여서 텅 빈 나무처럼 약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보통 신경치료는 하루 내원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번 내원을 해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동안 머리 부분을 임시 재료로 메꾸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이 재료는 영구적이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닳아서 없어지거나 아니면 전체가 탈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이거를 다시 재수복해주지 않고 그대로 방치를 하게 된다면은 임시 수복물이라는 외부로부터의 방어막이 사라지게 되면서 치아 뿌리 쪽까지 세균 및 이물질의 감염에 쉽게 노출이 되게 되고 이에 따라서 2차적인 우식 그리고 세균 감염 그리고 치주염을 동반한 치아의 동요를 일으키게 되어서 최악의 경우에는 발치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신경 치료를 중단하게 되면 뭐 도중에 치료가 중단된 상태에서 우리가 발치를 하게 될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네. 신경 치료라는 거는 꼭 제때 잘 받아주셔야 된다는 네, 걸 알아주시면 맞습니다. 좋겠고 네. 만약에 이제 신경 치료를 잘 받고 하시면 좋겠지만 지금 사례분 같이 뭐 받다가 중단이 돼서 꼭 발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예. 그럴 때는 또 다른 치료 방법이 좀 필요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하면 차 원장님 이렇게 신경 치료를 한 후에 저희가 이제 제대로 치료를 다 못 받아서 치아를 발치하게 됐다.
이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치료를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발치 후에 이제 상실된 치아를 대체하는 치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먼저 소개해드릴 방법은 고정성 보철물을 이용한 브릿지 치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그 상실된 치아의 부위가 있는데 그 상실된 치아의 부위에서 일단 그 양 옆에 있는 인접한 치아를 삭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삭제한 치아의 구강 내에서 본을 떠가지고 기공소에 기공물을 보내서 그거에 맞춰서 환자의 적절한 보철물을 시적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적한 보철물이 이제 환자분 내에서 구강 내에서 기능을 하게 되면 이제 상실된 부분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브릿지 치료에는 인접한 자연치가 건져내야 된다는 조건과 그 최후방 명부치, 그러니까는 가장 끝에 쪽에 있는 치아에 있어서는 제한이 되기 때문에 항상 선택을 할 때 뭔가 생각을 조금 더 해야 되는 치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치아를 또 다듬어야 되는 이런 부담감이 있는 브릿지 외에도 네. 사실은 뭐 또 대표적인 치료가 또 임플란트라는 방법이 있긴 하잖아요. 하지만 어떤 경우 임플란트를 또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장단점은 무엇이고 그리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현성 원장님, 이 두 가지 임플란트와 브릿지는 어떻게 좀 다르고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만약에 아까 차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최후방 치아가 상실했다면 선택의 여지가 아마 임플란트밖에 없을 건데 네. 중간에 이제 치아가 상실됐고 좌우에 치아가 있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좌우 이제 자연치를 삭제 이후에 연결하는 브릿지 치료가 있고 그 상실 부에 임플란트 보철을 심는 임플란트 치료가 있습니다. 예전에 임플란트가 발달하기 전에는 브릿지 치료를 많이 하기도 했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자연치를 삭제하는 데 대한 환자분들의 이제 거부감이 되게 많으시고 임플란트가 발달하였기 때문에 대부분 상실 부분을 임플란트 보철로 수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중간에 임플란트를 심을 수 없는 전신 질환이 있거나 임플란트를 위한 뼈가 많이 부족하시다든지 또는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브릿지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또 신경치료를 통해서 치아를 살리는 치료와 혹시라도 치아를 상실했을 경우에 치료할 수 있는 보철 치료인 브릿지와 그리고 뭐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집중적으로 구강 건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코너를 할 텐데요. 네. 치아 주치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최홍규 원장님께서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한번 만나보시죠. 네. 네, 실제로 뭐 우리가 또 치아 주치에서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를 네, 하잖아요. 그렇죠. 최윤규 원장님 네.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정말 궁금한데요. 네, 한번 그렇죠. 그러면 진짜 한번 함께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치아주치 최홍규 원장입니다. 오늘의 치아주치 주제는 우리 아이 교정 치료를 과연 언제 시작하면 좋을까요에 대한 주제로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자녀분을 데리고 치과에 오셔서 요즘에 많이 상담을 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는 부종교합인가요? 이 질문과 우리 아이가 부종교합인 것 같은데 과연 언제 치료를 시작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부러지게 대답을 해드릴 수가 없는 이유가 부종교합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부종교합의 종류에 따라 교정치료 시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음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부종교합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골격성 부종교합이랑 치아 부종교합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골격성 부종교합은 위턱과 아래턱 뼈 간의 부조화 때문에 발생하는 질환으로서 사진을 보시는 바와 같이 아래턱이 과대하게 발달한 주걱턱이라든가 아니면은 위턱과 아래턱이 틀어져서 발달했거나 아니면 한쪽 턱만 과대하게 발달해서 정면에서 보시기에 틀어져 보이는 안면 비대칭 같은 증상들을 골격성 부종교합이라고 합니다. 이런 골격성 부종교합들은 성장 조절이라고 하는 턱 교정 치료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턱 교정 치료를 하게 되는 시작 시기는
일단 주걱턱 먼저 설명을 드리면 주걱턱 같은 경우에는 상악 중절치라고 흔히들 대몬이라고 하는 위턱에 있는 앞니가 맹출하는 초등학교 1학년, 즉 7세에서 8세 정도의 교정을 시작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반대로 아래턱이 좀 성장이 부족한 무턱 같은 경우에는 사춘기에 성장력이 최대인 시기에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13세에서 15세,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11세에서 13세 정도가 권장 시기로 추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골격성 부정교합이 아닌 치아 부정교합은 무엇이냐? 턱뼈와 치아 크기 간의 부조화로 인해서 예를 들자면 돌출립 또는 덧니 아니면 개방교합 같은 이런 부정교합을 통칭하는데요. 치아 개수가 이상하거나 아니면 치아 배열 공간 문제가 있거나 어린 시절에 손가락 빨기나 혀 내밀기 같은 악습관을 갖고 있는 어린이에서 나타나는 이런 증상들을 치아 부정교합이라고 하고 치아 교정 치료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치아 교정 치료는 다음 화면 보시면 성인 교정 치료와 크게 장치는 차이가 없고 교정하는 테크닉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유치가 모두 빠진 완전 영구 치열기에 교정을 시작하시면 돼서 12세에서 13세 학생으로 치면 초등학교 6학년 정도의 교정을 시작해도 무방하고 환자분들, 보호자분들이 유치를 이쁘게 배열하는 것도 교정 치료의 일환으로 생각하실 수 있으나 유치가 가지런하게 배열된다고 해서 영구치도 가지런하게 배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가 모두 빠지고 영구치열기가 확립되면 그때 치아 교정을 시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의 주제였던 우리 아이의 교정 치료는 언제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즉 교정 치료 진단의 골든타임을 말씀드린다면 6세에서 7세에 치과에 직접 방문하셔서 치과 원장님과 임상적인 구강 검사 및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서 최적의 치료 계획을 상담받으시고 우리 아이가 어떤 부정교합 타입을 갖고 있는지 진단을 받으셔서 그거에 따라 치료 계획을 수립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금요스페셜의 최홍규 원장입니다. 네, 이렇게 또 치아 교정에 대한 이야기를 치아 주치의에서 나눠봤는데요. 부정교합의 종류라든지 성별에 따라서 이 시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치과에서 꼭 확인해 보라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원장님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까 이제 만 6세에서 한 7세 정도에 반드시 이제 치과에 방문해가지고 정확히 어떤 시기에 우리 아이가 치료를 받는지는 다 차이가 있으니까 치과에서 반드시 상담해 보시라는 거, 그 점이 제일 중요할 것 같으네요. 그죠? 네. 그렇다면 이게 차승리 원장님 혹시 뭐 이런 부정교합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고는 했지만 아이들한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주걱턱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교정을 언제 정도 시작하는 게 좋다고 원장님은 말씀하고 계신가요? 일단 그 돌출된 정도라든지 아니면 부정교합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턱뼈가 어느 정도 성장이 되고 난 후에 저는 이런 성장 후, 성장이 끝난 후에 교정을 주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케이스에서도 원장님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런 경우에 이제 뭐 교정하는 시기라든가 하는 게 뭐 꼭 똑같은 건 아니에요. 이제 방법이 다르니까 치과에 가셔서 상담해 보시면 어떤 경우에는 뭐 미리 유치 때 교정을 하자고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성장한 후에 하자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과에 가셔가지고 상담도 받아보시고 전문적인 교정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은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건강 스페셜에서는 치아 교정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바로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건강하고 밝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의료 정보에 대한 제공일 뿐 의료 정보에 대한 과시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모든 치료에는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